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정치의 지도를 그려갈 저는 수능 완성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이제 으뜸이가 올려준 글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고요. 또 이번 시간 행정부에 대해서도 마무리를 짓죠. 네,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매점에 들렀는데 여학생들 여럿이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절뚝거리며 그들 앞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다.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이 측은해 보일까봐. 그래서 혹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까봐. 주머니 속에 동전만 만지작 거리다가 그냥 열람실로 돌아왔다. 그리곤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이제 내게 남은 건 굽이굽이 고개를 넘어 풀꽃과 함께 누워 계신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지루한 어둠 속에서도 꽃등처럼 환히 나를 깨워준 엄마와 형에게 사랑을 되갚는 일이다. 그리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말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다. 네. 선생님이 처음 소개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생활수기, 당선된 생활수기라고 하고 꽤 오래전의 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성장하셔서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그 뒷얘기들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글에 출처가 어떻게 됐건 이게 진실이건 아니건의 여부를 떠나서 분명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떨림이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수험생이 아닌 저도 이 글을 보면서 그래 어둠은 늘 오지, 그 어둠을 나는 늘 있지만 그래도 날이 밝아오지, 이런 문장에서도 막 느끼는 것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또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그 말도 선생님은 정말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큰 꿈을 꾸잖아요. 대통령, 과학자, 이런 아주 큰 꿈을 꾸다가 점점 저 꿈이 작아져서 아예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 꿈을 그리다가 비슷하게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앞에 선생님이 계시고 제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학생일 때 와, 내가 저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나는 어떤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려본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국에 가서 기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카메라 앞에 서면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들도 매번 해본 것 같아요. 어쨌든 닮아서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의 꿈을 그리시고요. 많이 그리세요. 그러면 닮아진답니다. 예, 그리고 힘내시고요. 네. 오늘 이 시간은 행정부 마저 이제 해보도록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진짜 중요한 거, 지금 선생님이 꿈도 그리라 그랬는데 정치의 지도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행정부가 주인공이고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봤습니다. 구성하면 뭐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저는 떠오르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참. 그다음에 대통령의, 그중에 대장인 대통령의 권한이 떠오르셔야 됩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4가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4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으뜸인 어른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고요. 외국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와 헌법을 지켜야 돼요. 긴급한 사태 때에 나라 정치를 조정해야 되죠.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련선 속에서 생각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투표 보위권도 있고요. 그리고 헌법기관 구성권까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려야 할 정치의 지도는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는데. 행정부 통제에 대해서죠. 그렇죠? 오늘날 행정부가 비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통제 장치들이 필요해지죠. 그걸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지방자치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마저 조금만 더 정리를 하고 이제 큰 줄기 두 가지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다 놔뒀군요. 예. 대통령의 신중한 권한 행사 볼게요. 선생님이 방금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은 행정부라는 그 회사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그 정부 기관을, 그 행정부라는 그 국가기관을 꾸려가는 대장이면서 동시에 국가원수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잘못된 정책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2번이나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볼게요. 대통령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문서주의로 국법상의 권한 행사는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책임 소재를 따질 수가 있겠죠. 그쵸? 문서로 남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 국무위원이 부가에서 서명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인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들이에요. 되셨죠? 첫 번째 문서주의와 부서제도.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아주 신중하게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정책, 결정, 어떤 결정을 구속하진 않지만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반드시 의논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정부의 주요 정책은 필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헌법 개정안이나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이런 거, 대통령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긴급 써 있는 것은 역시 대통령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문제 풀면서도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독재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 긴급 조치에 대통령 혼자 결정하게 되면 그다음에 국회의 임시의 소집 요구권 등등 해서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대통령이 신중하게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중요 정책에 대해서 특히 법률안 관련된 내용들, 긴급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국회의 동의나 승인 그리고 자문기구를 두어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 동의 승인권 생각나시죠? 그쵸? 사전 동의. 그래서 여러분 일반 사면 같은 건 동의를 받아야 돼요. 대통령의 권한이죠. 일반 사면권이. 일반 사면권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동의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경렬 처분 및 명령권 등등도 사후 승인받아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 통해서 대통령이 신중하게 권한 행사하도록. 보겠습니다.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대통령의 권한했어요. 이번 시간에 대통령의 신중한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문서와 부서제도, 국무회의 심의, 그다음에 국회로부터 동의 승인을 받고요. 그리고 자문기구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것들 봤습니다. 되셨죠? 네. 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행정부 비대화에 따른 행정국가화 현상, 그리고 그 행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들입니다. 볼게요. 사실상 우리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이룬 것을 권력 분립이라고 하고, 지금 선생님이 권력 분립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견제와 균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균형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상 이렇게 보면 진짜 입법, 행정, 사법이 대등하게 이렇게 비슷비슷했던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19세기에는 의회주의의 시기입니다. 의회가 집행권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예, 실제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되고요. 정말 다양화된 그런 요구와 주장, 다원화된 사회가 이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있어서나 전문성에 있어서나 행정부가 우위를 차지하게 되죠. 행정부라는 그 조직이 29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그 국회보다 더 조직적이지 않나요? 국회의원들 다투고 합의가 안 되고 이런 상황들 많이 보시잖아요. 조직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전문성 차원에서나 더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행정부가 더 비대화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행정부가 비대화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행정부의 구성원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들은 시험을 봐서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 행정부의 구성원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행정부가 비대해지면 이런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전문 관료의 영향력이 커지고 이들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비대화에 따른 이 행정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만 더 보면 지금 볼게요. 19세기만 해도 의회주의의 시기였는데 지금은 행정부가 비대화됐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연결되냐면 의회주의의 위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회주의의 위기, 지지난 시간에 국회 할 때 공부를 했죠. 대의제의 위기, 의회주의의 위기. 이것은 행정부의 비대화가 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의회주의의 위기를 야기한 건 행정국가화 현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참고적으로 정당국가화 현상, 의회를 구성하는 그들이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정당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의사나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의회주의의 위기가 왔다. 또 하나, 이 의회를 구성하는 그들을 어디서 뽑아요? 지역 단위에서 사실은 인기투표를 해서 1등한 사람이 뽑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즉 지역 대표제로 뽑다 보니까 그들의 전문성이 이 행정부의 구성원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에 대한 원인들까지 이렇게 세 가지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행정부를 통제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다 그린 거예요. 정말. 네. 보시면 행정부가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예. 행정부 내부적으로도 통제할 필요가 있고요. 국회에서, 그리고 법원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볼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세요. 감사원, 당연하지? 감사원의 역할을 보셨죠, 여러분? 뭐요? 공무원의 직무감찰 있었죠? 감사원이.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급기관이 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가 강남구를, 서울시가 송파구를 이렇게 위에 있는 기관이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행정심판 있고 행정재판 있잖아요. 네. 행정작용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행정부 내부적으로 하면 행정심판이고요. 사법부가 관련돼서 그것을 처리하면 행정재판입니다. 사법부가 관련해서 하니까 법원의 견제, 통제장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심판과 재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서는 뭐 중요하게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 갈게요. 행정부 내부적으로 이런 통제장치가 있다면 여러분 국회는요. 이런 걸 통해서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행정부가 어떤 사업을 벌인다, 뭘 한다면서 편성해온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걸 통해서 견제할 수 있죠. 여기다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여기 깎고 여기다 좀 추가하지? 올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배웠죠? 국정조사, 국정감사권, 각종 동의 승인권, 탄핵소추, 해임건의권 우리 이거 다 뭐였습니까? 국회의 어떤 권한이었어요? 예, 국정감시, 통제 권한이었죠. 국회의 국정감시, 통제 권한이라고 배운 것들은 행정부 견제 장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기억 안 나면 정말 혼낼 거예요, 여러분. 국정감사랑 국정조사 비교해서 했고요. 동의랑 승인의 차이도 했고요.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의 차이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가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법원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명령, 규칙, 처분 등은 행정부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들이 법률이나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봄으로써 이들이 내린 명령, 규칙, 처분 등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죠. 그렇죠? 국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라.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참정권을 행사하고 재판 청구권, 헌법 소원 등을 통해서 국민이 이렇게 참여하는 모든 것들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내용들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국회의 국정감시 통제 권한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감사원은 행정부 내부였고요. 행정심판과 행정재판 분류해서 봤고요. 명령규칙 처분 등은 행정부에서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위법성, 위헌성을 법원에서 따짐으로써 통제할 수 있고 국민의 참여, 정보공개 요구 이런 것들이 통제장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봤어요. 여기까지 봤으니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제 볼게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테마 대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권한을 둘러싼 대화이고요. 여기서 대통령의 견제수단이다라고 문제가 나왔네요. 행정부 통제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통령에게 권력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행정부 수반이면서 국가 원수.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야.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개헌이 필요해. 그랬더니 을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큰 것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부 내의 견제장치가 작동하면 굳이 개헌할 필요가 없어.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갑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네 라고 이제 지적을 하니까 우리 대통령제에서 대통령 권한 당연히 세야지. 내부적 장치 필요하겠다. 내부적 장치 생각나세요, 여러분? 감사원도 있었고요. 상급 기관의 통제도 있었고요. 행정심판도 있었습니다. 일단 볼게요. 그랬더니 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정부 스스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권제수단이 자 보세요.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 견제수단. 그렇다고 하면 어딜까요? 입법부나 사법부의 견제수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작동하면 대통령의 독선적 국가 운영은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런 문제는 을은 내부적으로 그리고 병은 입법부나 사법기관이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해볼게요. 기억. 사법부는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거 뒤에 가서 하겠지만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입법부.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를 심사하겠대요. 그럼 누굴 견제하는 거죠? 사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는 거죠. 아니죠. 그 다음에 입법부가 긴급명령 누가 해요? 행정부가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네요. 저 승인권. 국정통제장치 맞죠? 입법부가 행정부를 니은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병한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네요.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 대통령, 행정부에 대한 견제, 탄핵소추나 해임권이 있었죠. 디귿도 여기 들어가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 내부의 국무총리인데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 제청권은 국무총리가.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어떤 임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거 리을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한 문제 더 볼게요. 그 밑에 문제예요. 우리나라의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쫙 보시면
가가 나한테 법률안 거부권을 해요. 그럼 딱 아시겠죠? 가가 누굽니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가 행정이고요. 그쵸? 나는요. 법률안을 만드는 입법부가 되겠죠. 또 여기 다 잘 보시면 사실 이거 하나만 나와도 다 나오는데 법률을 만드는 그 법률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거 제청한데요. 여기 누구죠? 사법부입니다. 다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 골라봅시다. 1번 가는 법률을 집행하는 오케이 행정부 맞습니다. 나는 다에 대해서 대법관 임명 동의권을 갖죠. 여기 임명권 갖고요. 임명 동의권은 입법부가 갖습니다. 맞습니다. 기억에는 여기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정감시 통제 권한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 있다. 그쵸? 동의 승인권, 탄핵소추 또는 해임 건의권. 맞죠? 네. 니은은 보세요. 명령 규칙 처분에 대한 심사권이 들어갈 수 있다. 사법부는요.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하고요. 명령 규칙 처분 심사권을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겠습니다. 법률은 입법부가 만드니까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성을 심사함으로써 여기 견제하고요. 명령, 규칙 등은 행정부가 만드니까 행정부가 만드는 이것들에 대해서 위법성이나 아니면 위헌성을 심사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5번 기역, 니은은 이런 기역과 니은은 여기 견제할 수 있는 이 견제 장치들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이 견제 장치들은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해서 중요성이 보다 더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행정부가 비대화되니까 통제 장치들이 필요한 거죠. 5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또 한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볼게요. 여러분 이 지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공무원의 직업공무원제의 의의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 통해서는요. 직업공무원제의 의의를 좀 살펴봅시다. 네. 예, 볼게요. 우리 헌법은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 공무원들은 어떤 정당에 가입하거나 이런 것 등에 있어서의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정법에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역사상 경험에서 기인해요. 왜냐하면 과거 공무원 제도가 법에 의해서 정착되지 못했을 때 즉 직업공무원이 아니었어요. 법에 따라서 딱 직업공무원이 아니었을 때는 어땠냐면 공무원의 임명하고 얘를 잘라버리는 그것은 이에 대한 권한을 가진 자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좌우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공무원으로 있다가도 위에 어떤 사람들이 바뀌게 되면 이 정당 소속이었다가 이런 B 정당 소속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잘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사람을 위해 활동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부패와 비능률 등의 폐해가 발생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되건 간에 그 흔들리지 않게 정말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봉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직업공무원제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두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목적은 다 뭐예요?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은 뭐 공무원은 막 정년이 보장되고 막 완전히 뭐 좋은 막 이렇게 좀 약간의 그런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제도들이 도입된 그 목적에는 참으로도 좋은 이유들이 좋은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국민의 봉사자로서 어떤 정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라고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볼게요. 다음 글과 관련해서 필자의 입장에 부합하는 진술이에요. 기억. 직업공무원제는 공직 취임의 균등한 기회를
직업 공무원제를 하는 이유는 전체 국민의 봉사자로서 하고 누구 눈치 보지 말라고 한 거지 공직 취임의 기회를 균등하게 주려고 직업 공무원제 한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주는 것은 임명한 사람을 위해 활동하게 됐고 폐해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즉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공무원은 당파적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서 그렇죠. 직무를 수행해야겠죠. 리을 볼게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인정될 수 없다. 여러분,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거 하는 것 모두가 인정되지 않고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정치 활동의 금지라든가 그런 뭐 정당의 가입 금지라든가 몇 개의 사항에서 제한이 있는 거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 아니죠. 네.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지금 행정부를 끝낸 겁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오면서 행정부 끝냈어요. 크게 지도 한번 볼까요? 행정부의 구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행정부 통제까지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는 직업 공무원제로 지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 106페이지 심화 2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라고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단체자치로서 지방자치 단체와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도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을 갖춘 지방자치 단체,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주목해서 보는 게 이게 단체자치입니다. 네, 단체자치. 또 하나는 주민자치의 요소로서 지방자치 단체 내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관계, 여기서 주민 간의 관계, 이것을 다룬 게 바로 주민자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많이 그렸었습니다. 단체자치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읽어보면 국가로부터 독립한 아주 별개의 그런 법인격을 가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법률적 의미의 지방자치다라고 부릅니다.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도의 그런 기관이. 그렇죠? 즉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재원에 의해서 국가로부터의 통제 감독을 배제하고 자치적인 행정을 해나가는 것을 법률적 의미의 중앙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그 다음. 근데 주민자치는요, 정치적 의미의 자치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착된 지방행정을 국가나 정부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 주민 스스로 정말 대표자를 통해 스스로 혹은 대표자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지역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자치의 원리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요, 주민 각자에게 자치 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이는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기초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방자치를 민주정치의 원리 가운데 넣죠, 여러분. 그쵸? 민주정치의 원리에 지방자치가 포함됩니다. 이 바로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면 단체자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형식적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단체자치가 되지 않고는 국가로부터 독립되고 간섭과 통제를 벗어난 지방정부라는 이게 구성돼야 사실은 주민자치도 가능해지잖아요. 그렇죠? 이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이라고 한다면 이 단체자치가 되어 있지 않고는 또 주민자치도 어려운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두 요소는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에서 불가결의 요소이며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료는 여러분 저기 보세요. 교재에 보시면 시도별 재정 자립도가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106페이지죠? 106페이지죠. 재정 자립도를 보면 서울은 88.3%로 굉장히 높지만 평균적으로 53%고요. 뭐 전남 같은 데는 재정 자립도가 21%. 그러니까 80% 정도로 국가로부터 지원 받으니 지방자치가 참 제대로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시, 도별 재정 자립도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죠. 아무래도 위로부터 이런 재정적인 이렇게 재정적으로 기댄다면 분권하기 어렵잖아요. 부모님한테 재정적으로 기대고 있으니까 여러분 부모님 말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주민투표제는요. 여러분 주민투표 요즘 굉장히 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민투표제는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죠. 그렇죠? 네, 주민이 스스로 그 지역의 일을 참여하는. 네, 여기까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에 대한 심화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을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주민자치는 지역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지역주민 스스로 한다는 정말 지방자치의 본질. 그리고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된 지방정부가 간섭 없이 자치를 실현하는 것. 이해되시죠? 이제 주민자치를 정치적 의미의 스스로 주민이 참여한다라는 뜻에서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라고 한다면 이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그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법률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민자치는 자치의 원리를 실현한 스스로 통치한다는 그 자치에 충실하고 단체자치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된 분권의 원리를 실현하죠. 여기 땡땡이 왜 들어갔을까요? 네. 여러분 교재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교재가 아니라 선생님이 만들어진 자료에는. 그래서 주민자치의 의의는요. 민주주의 학교. 여기서 배우는 거죠.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단체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분립된 수직적 권력 분립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이 서로 견제와 균형하는 것처럼 지방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은 중앙의 축소판이에요. 미님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방의회라는 국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부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견제와 균형하죠. 그래서 국회가 법률을 만드는 의결기관인 것처럼 지방의회 의결기관이고요. 여기 지방자치단체장 집행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의회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률과 국회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가 한 명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써볼까요? 헌법 아래에 법률이 있고요. 그 아래에 명령이 있고요. 그 아래에 조례 있고요. 그 아래에 규칙이 있습니다. 헌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민투표로서 국민이 만들죠. 그쵸? 법률은 국회가 만듭니다. 명령은 행정부가 하고요. 조례는 누가 한다고요? 지방의회가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한다고 했습니다. 규칙은. 자, 이거는 중앙에서 하는 거고요.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이거는 지방정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규칙은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똑같아요. 국회랑 법률 만드는 것처럼 조례 만드는 거고 예산안 심의 확정 맞죠, 여러분? 국회가 하잖아요. 결산 심사 같은 거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에 관한 사무 뭐 이런 거 하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쭉 앞으로 갑니다. 어디냐면 이거 어딨어? 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21페이지 바로 여기가 뭐 나오는 데냐면 민주정치의 원리 나오는 그 부분에서 지방자치 나왔던 부분을 선생님이 남겨뒀다가 이제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학교이며 네. 이것은 민주주의의 고향이며 그럼 뭐죠 이거?
네, 이것은 자유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이며 수단이며 만약에 여기 두 번째만 나오면 잘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의 학교 뭐 이런 걸로 봐서 아 이거 지방자치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 지방자치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쵸? 전자민주주의도 있었고요. 호남민주정치도 그렇습니다. 기억 안 나? 안 나면 안 돼요. 직접 민주주의 할 수 없으니까 간접하고요. 간접에 문제가 있어서 혼합하고요. 지방자치, 전자민주주의. 네, 맞습니다. 중앙 집권으로 인한 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죠. 수직적 권력 분립이니까 맞네요.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은 주민자치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방자치 방식에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보다 더 가까운 건 단체자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까 심화 자료에도 보셨다시피 단체자치가 있어야지만 그쵸 형식적 의미로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어야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자치도 가능해지는 거니까 사실 이건 불가결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불가결의 관계인데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은 주민자치다라고 해버리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단체자치 쪽에 조금 더 가깝고요. 네. 사람이 아닌 법의 지배, 법에 의한 지배는 여러분 뭐죠? 법치주의죠? 아니지요? 네. 그래서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 있고요. 큰 지역으로 나눈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광역을 이루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광역은 시, 도를 광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는 서울시, 부산시 하는 특별시나 광역시를 의미해요. 그리고 기초는요, 그 아래에 있는 거, 시, 군, 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선생님은 서울시라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살면서 동시에 송파구라는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떤 학생은 경상북도 청송군이라는 광역과 기초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반의 많은 학생들은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와 구리시라는 기초자치단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광역 역시 행정부와 입법부로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걸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기초도 행정부와 입법부 되는 거죠. 의회와 짱이. 그럼 여러분 여기 쫙 가서 보세요. 지금 도의회입니다. 도의회면 광역의회구나. 그렇죠? 지난해 9월 발의한 동물복지형 친환경 녹색 축산 육성 조례 제정안. 조례 제정한 거 맞네. 의회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근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정에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지방정부가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염두에 둔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여기까지는 됐네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 쫙 보세요. 지금 땡땡군입니다. 기초네요. 그쵸? 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규칙은 기초자치단체장 행정부구나. 여기 행정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러면 기억은 잘 썼나요? 보면서 해서 기억은 광역의회였고요. 보겠습니다. 기억은 광역자치단체 의결기관 광역의회 맞네요. 디귿 어디 갔나요? 디귿은 여기 군 기초자치단체장 규칙이라고 했네요. 조례 제정권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기억과 디귿 사이에는 수평적 분권이 실현됩니까 여러분? 기억은 광역이고 그 아래 디귿이 기초입니다. 광역과 기초는 상하예요, 여러분.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구리시, 네, 땡땡도 무슨 군 이렇게. 경상북도, 청송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평 아니죠. 니은은 조례는요, 규칙보다 상위. 아까 말씀드렸죠? 맞네요. 네, 됐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통제입니다. 선생님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앞으로 수업도 특별 수업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통제 장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용어에 그냥 좀 친숙해 주세요. 보시면 주민이 감시하고 조사해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주민 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청구를 받은 상급기관은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 이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광주에 있는 광주광역시죠. 어떤 구에서 구를 상대로 해서 그 위에 광주광역시한테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는요.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상급 행정기관이 요 위에 아래 좀 감시해줘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상급 기관은 이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함. 그리고 주민 소송 나오네요. 주민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주민 소환제도. 주민의 서명으로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유효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직 지방공무원이 파면될 수가 있습니다. 견제장치 맞죠?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다음 제도들의 공통된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서 주민의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19세 이상의 일정 수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서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 감사 청구 제도네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견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민 또는 납세자가 원고가 된대. 그런 공적인 소송이래요. 이거 뭐겠어요? 주민 소송이겠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 이런 제도들을 둔 의의입니다. 수직적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상하 간에. 맞아요.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다.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의사결정의 효율성, 시간과 비용 대비 빨리. 아니죠? 정답, 주민 참여의기에 3번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제도들이니까. 되셨죠? 보겠습니다. 8번이에요. 그 아래. 이 제도에 대해서 옳게 진술한 사람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법 규정 안에서 선거로 뽑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수단. 뭐죠,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주민 소환이죠? 1단원에서도 했습니다. 단체장이 법을 어겨 처벌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단체장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에 비해서 견제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인데 만일 이 제도를 통해 주민들 다수의 의사가 확인되면 이유에 관계없이 단체장은 자리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처한 현실은 무용지물에 가깝대요. 2007년에 도입했는데 겨우 지방의원 2명만 자리를 잃었을 뿐 사실은 이 견제를 실효성 있게 한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옳게 진술한 사람, 갑, 주민 자치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겠죠? 주민이 그 지방 정부에 대해서 직접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맞네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없다라는 게 단점이죠. 눈치 보이니까. 소환당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단점으로 지적되는 거죠. 있어. 틀렸습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일까요? 효율성은 시간과 비용 등이 빨리. 이거는 지방자치 행정의 정당성을 위한 것이죠. 틀렸습니다. 선거에서 패한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죠. 내가 패했으니까 쟤를 한번 당선된 사람을 주민 소환 시켜볼까 막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지적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됐지만 기초자치단체장들에 대한 기소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시장, 군수, 구청장 등등이 됩니다. 민선 사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230명 중에 110명이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됐대요. 문제가 진짜 많네요. 이에 따른 행정 공백과 지방자치단체의 파행 운영 등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요. 참 잘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지방자치라는 민주적인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 단체장의 비리 발생은 제도의 가장 큰 원인이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자치권은 미약하지만 단체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대요. 비리로 갈 수밖에 없대요.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면 각종 인허가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공유지 매입 매각 등 각종 이권 사업을 주무를 수 있어서 정말 마음을 조금만 흐트러뜨리면 이렇게 비리로 빠질 수가 있대요. 선생님이 신문기사에서 본 건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말 보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정말 비리에 막 빠져들겠더래요. 그래서 자기 방에다가 여러분 선생님 언젠가 말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CCTV를 달았대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뇌물 주러 오면 저거 보라고 저 찍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요. 이권사업 인사권은 단체장이 공직사에 안팎에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볼게요. 기억. 국가에서 걷는 세금을 지방세로 바꾸는 게 이게 해결책일까?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들어왔어요. 주민소환제의 청구 요건을 완화한다. 되겠죠, 이것이. 니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구체적인 인원수는 모르는데 주민소환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알기로 지방의회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권자의 15%인가의 서명을 받아야 돼요. 보시면 그 지역의 15%의 서명을 받는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사실상 청구가 안 되죠. 주민소환 청구가. 그러니까 그 요건을 완화하는 거 대책이 될 수가 있겠죠. 니은 맞습니다. 시민단체 언론의 감시 기능 중요하죠. 네, 맞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인다. 그럴 필요가 있겠죠. 투명성. 맞네요. 네,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 시간까지 해서 또 행정부를 다 끝냈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것은 다음 시간, 다음 시간까지 또 2강을 하면 3단원을 다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외울 거 많기도 하지만 이해하고 보시면 막상 그렇게 막 단순 암기할 부분 아니에요.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힘내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사법부 헌법재판소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